이재영, 이다영과 같은 팀에서 뛰면 그 팀은 반드시 망한다. 최근 이재영, 이다영 합국 논란이 배구계를 강하게 강타하면서 3년 전의 한글에 성지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DC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에서 쌍둥이 모친 김경희에 대해 여배판에 최순실이라고 칭하며 김경희가 리모컨 누르는 대로 작동하는 팀 꼬라지가 제대로 될 까닭이 만무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김경희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되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과거 효성배구단에서 세터를 활약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김경희는 쌍둥이 딸과 마찬가지로 효성 여자배구단에서 뛸 때 한국 배구사의 흑역사로 일컬어지는 집단체벌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여자배구 경기에서 효성 여자배구단 선수 16명은 모두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피멍 자국이 미처 아무지도 않은 채 짧은 유니폼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임대원 감독이 이틀 전 상대팀에 패배하자 숙소에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장이었던 김경희만 피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경희도 감독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이재영은 최고의 활약으로 여자 프로배구 스타로 떠올랐는데 인터뷰에서 활약의 비결로 강심장을 꼽으며 자신이 엄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배구인들 사이에서 깡패로 불렸고 운동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 발언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모전 여전이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쌍둥이 학교폭력을 제보한 2차 제보 피해자는 쌍둥이와 동기임에도 둘의 빨래를 도맡아 하고 심심하면 그들의 폭언과 손찌검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쌍둥이들은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치면 역으로 단체 기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자신의 자녀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함께 전주 근영중학교 배구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 A씨는 그는 시합장에 다녀보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지 나머지는 자리만 지키는 배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희가 자기 딸에게 전화해 언니한테 공 올려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은 쌍둥이 자매가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배구 경기를 늘 관전하는 김경희는 배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딸들이 속한 팀의 훈련장을 제 집 드나들듯 행동하면서 팀을 장악하려 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김경희의 선을 넘는 행동이 쌍둥이와 김연경 사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연경이 주장 자격으로 김경희가 월권이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선수들과 배구 관계자들은 선배인 김경희를 무서워했지만 김연경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배구의 오랜 잘못된 관행을 김연경은 부숴버리려 했습니다. 김연경이 고등학교 선배라 주장하는 누리꾼 A씨는 어느 날 코치님이 괴물이 있다라고 얼른 와보라고 해 체육관을 찾은 당시를 회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괴물 같은 후배는 선배인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행보를 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연경이었습니다. 김연경은 당시 후배 선수들이 선배들의 유니폼은 물론 생리에 묻은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야 했던 점, 코치가 선수들을 힘들게 했던 점 등의 오랜 관행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 자신과 이것을 견디고 바꿔버린 저 친구는 정말 최고라며 응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이 배구계 깡패라 불리며 벌였던 관행들을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괴물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은 이런 김연경에 대해서 큰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보통 술자리에서 구단주가 오면 선수들이 경직되기 마련인데 김연경은 벌떡 일어나 아 구단주님 한잔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연경은 선수들을 하나씩 다 챙기고 뒷정리까지 하면서 약하거나 소외된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한때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 회장의 배를 만지는 사진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연경은 터키 리그에서 페네르바체의 최대 천적인 바키프방크의 73연승을 끊고 소속팀을 터키컵 우승으로 이끄는 등 팀의 에이스로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일드림 회장은 김연경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며 만약 김연경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또 우리 구장을 빌려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연경은 터키에서 모레알 조직력으로 유명한 액자 시바시에서도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을 맡아서 팀을 잘 융화시켜 우승컵에 들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김연경의 특유의 친화력과 따뜻한 인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경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배구 리그라 불리는 터키 리그에서 득점왕과 MVP를 섭렵하며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훌륭한 인성까지 세계 최고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김연경에게 중국 배구팀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17년 유럽 무대를 제패한 김연경은 중국 상하이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 리그는 유럽 리그에 비해 리그 기간이 짧고 비시즌 국가대표로 활동할 때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이 처음 중국 리그에 진출했을 때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김연경을 영입했을 때 많은 중국 팬들은 반발과 짜증을 냈습니다. 중국 여자 배구는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라 불리는 선수들이 와도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럽도 아닌 한국인이 와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중화 사상으로 배타적인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이 지난해 하위권인 상하이를 17년 만에 정기 시즌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받자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중국 신화 스포츠는 한국인 한 명이 중국 리그를 정복했다며 중국 선수들은 김연경과 같은 월드클래스 슈퍼스타를 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김연경은 슈퍼스타이므로 4개국을 정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체제 선전도구를 이용해온 스포츠 선진화 정책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이를 부추기며 챔피언 결정적에 오른 중국 텐진이 진짜 중국팀이고 상하이는 김연경에게 정복된 팀이라고 떠벌렸습니다. 결국 중국 배구에서 영웅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상하이 팀 동료들은 김연경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중국인 선수 정춘레이를 MVP를 만들기 위해 김연경 죽이기를 시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하이 선수들은 김연경에게 공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연경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상하이는 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스포츠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문제는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하달된 지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연경은 중국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터키 리그로 떠났습니다. 김연경은 과거 최초로 일본 배구 리그에 진출해서도 처음에 편견과 텃세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언론과 팬들은 김연경 입단 기사가 뜨자 한국의 에이스 따위 데려와봐야 써먹지 못한다. 다른 좋은 용병을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연경은 한국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분위기에 첫날 결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팀이 연승가도를 달리게 만들고 2번이나 우승시키는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비판했던 일본 언론에서는 코트의 한류 열풍이라 떠들며 김연경의 아이돌급 인기를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경은 그렇게 일본, 중국, 유럽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뭘 어떻게 하겠냐는 편견과 조소를 실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연경은 한국 배구의 벽을 만나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은 마지막 커리어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자신의 에세이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거대한 벽을 만나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며 결국에는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단단한 계단으로 만들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첫 단추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온라인 회담을 개최합니다. 다시금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쿼드는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기조로 트럼프 행정부 때 출범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만큼 이번 온라인 회담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재차 확인하겠죠? 아울러 첫 쿼드 정상회담을 이달 중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국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쿼드를 통한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쿼드 정상회담 개최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것입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쿼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쿼드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도 중국이 다른 모든 주요 국가와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아시아 나토는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외교 정책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큼은 예외로 보입니다. 중국은 센가쿠 열도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해경국 선박 두 척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에 대놓고 침입한 것입니다. 이는 현지 언론들이 속보로 전한 내용입니다. 중국 선박 두 척은 오전 4시 15분쯤 센가쿠 열도 주변 해역에 침입해 항해 중인 일본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을 향해 센가쿠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중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은 최첨단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문제는 전날에도 다른 중국 선박 두 척이 센가쿠 열도를 넘어간 것입니다. 해당 선박이 해상에 오래 머물면서 일시적으로는 중국 선박 4척이 일본 영해를 항행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초비상에 걸릴 일이네요.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변경된 해경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안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해경법의 핵심은 해경국을 중요한 해상 무장 부대로서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단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해역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강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타겟도 명확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가토 관방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활동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포를 실은 해경국 선박이 영해를 침입하는 일은 무척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도발 수위가 확연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일본을 당황하게 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센가쿠 열도의 상황을 독도와 연관 지은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 ICJ에 제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서 무대응 기조로 가고 있죠. 어차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센가쿠 열도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ICJ의 독도 문제를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중국과 분쟁 중인 센가쿠 열도와 비교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센가쿠 열도에 대해서는 ICJ 제소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센가쿠 열도를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중국과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센가쿠 열도의 위협이 가해질 때마다 미국에 SOS를 보냅니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이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센가쿠 열도의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은 일본 행정권 아래에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국이 센가쿠 열도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일본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센가쿠 열도가
자국 행정권 안에 있는 만큼 당연히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수용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센가쿠 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이지만 무한대로 국방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손쉽게 중국을 막으려는 계산이죠. 실제로는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미일 정부는 1년짜리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완료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이용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1년 회계년도 1년 동안 기존 협정을 적용하고 2022년 회계년도 이후 분담액은 다시 협상하는 방안에 미국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이른 시기에 필요한 합의에 이른 것은 큰 성과이다.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2019년 말 시작한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곧 타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선에서까지 합의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짜로 무산된 약 13%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